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워너비 밀떡, 밀떡이 되고 싶은 한보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밀리터리 에비토커 김대영 군사평론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네, 풍성한 한가위 되시고요. 여러분들도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고요. 네, 자 그럼 오늘 소식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 최근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창원 이 사업장에서 한국형 수직발사관 케이브 LS2의 개발 완료를 알리는 체계 개발 종결식을 가졌다라고 언론에 발표를 했는데요. 이 수직발사관 개발한 이유 궁금하고요. 개발 과정도 궁금합니다. 일단 방위사업청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월에 신규 소유가 결정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18년 3월부터 9월까지 국방기술품질원, 보통 이제 기품원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여기에서 선행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부터 다음해 11월, 2019년 11월까지 국방과학연구소, 보통 국과연의 ADD라고 부르는 곳에서 사업 타당성 및 전력 수요 검증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2020년 5월부터 사업 주관 기관을 국방 정부기관에서 민간기관으로 조정하면서 한화 디펜스가 이게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1년 7월부터 11월까지 기본 설계, 상세 설계 검토가 완료됐고요. 그리고 23년 4월부터 개발 시험 평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에 체계 개발이 완료된 셈이죠. 그러니까 한화 디펜스 측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7년에 전력화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와, 이게 10년짜리 사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 개발이 완료된 게 KVLS2잖아요. 네. 그러면 원도 있다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수직 발사 체계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도 좀 궁금하고요.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 수직 발사 체계 개발이 민간 주도로 개발을 성공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해군과 국내 방산업계에 시사하는 점은 어떤 걸까요? 일단 개발 완료된 KVLS2가 있다면 당연히 1도 있고요. 네. 1은 미 해군이 사용하고 있는 마크 41 VLS, 이 수직 발사관과 비슷한 거의 롤모델로 삼았죠. LIG 넥선에서 개발한 해군 미사일을 비롯해서 현무3, 그다음 홍상어 같은 국내 업체들이 개발한 미사일과 어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탑재된 함정은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세종대왕급 구축함, 정조대왕급 구축함에 탑재될 예정이고 대구급 포위함, 충남급 포위함, 그리고 이제 각종 수송함과 상륙함에도 탑재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일이 있는데 이를 개발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미사일의 종류가 다양해졌어요. 예전에는 미사일을 개발한 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셀을 그냥 한 가지 만들어서 거기 낀가 넣으면 됐는데 이제는 이제 다양한 미사일들, 다용도에 뭐 함대지, 뭐 함대공, 함대함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미사일 크게 들쭉날쭉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한 셀에다 집어넣으면 약간 넘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미사일 크긴 작은데 셀이 커져버리면 공간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KVLS2는 크기를 좀 더 크게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큰 미사일은 그냥 집어넣게 할 수 있고 순항 미사일이라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도 한번 넣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쿼드팩이라 그래서 큰 데다가 이렇게 칸을 구획해서 조그만 미사일 한 4개씩 실을 수 있거든요. 그런 개념을 하기 위해서 KVLS2를 개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영상 볼 때 미사일이 훅 날아갈 때 화염이 확 나오거든요. 이게 엄청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걸 단단하게 해놓지 않으면 녹습니다. 네.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도도 중요한데 열에 견디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KVLS2는 원보다 열에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잘 견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장거리로 미사일을 쏜다. 그러면 탑재된 연료량이 많고 추진력을 세게 쏴야 되기 때문에 초반에 화염이 더 뜨거울 수 있거든요. 많이 나올 수 있고 요거도 좀 견딜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셀, 여기 한화 쪽에서 홍보팀에서 내세운 게 영어가 있었어요. Any cell, any missile. 그러니까 어떤 미사일이든 이 셀에서 쏠 수 있다. 약간 그런 식이니까 전략적인 유연성과 앞으로 우리가 개발할 미사일들을 모두 탑재할 수 있는 그런 다용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어떤 미사일이든 다 가능하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큰 거는 낀가 넣으면 되고 작은 거는 칸에 나눠서 이렇게 따다닥 넣어서 그냥 쏘면 되고. 머리를 잘 썼는데요. 그래서 보통 이제 수직 발사 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콜드 런치로 쏘는 방식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가스압으로 이렇게 펑 올려가지고 이제 미사일이 점호하면서 날아가는. 그러면 이제 발사관에서 막 열 이런 게 안 나오겠죠. 그 방식이 하나가 있고. 콜드 런칭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핀볼처럼 일단 띵 쏴요. 띵
쏜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갑자기 점화해요. 발화돼서 날아가요. 나가면서. 그다음에 급발진이죠. 이제 네. 한 런치 방식은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사일이 수직 발사관에 점화하면서 그 열을 이제 네. 밖으로 빼내는 거죠. 이번에 사용되는 KVLS-2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은 이것 때문에 만들었어요. 함대지 탄도미사일 때문에. 왜냐하면 함대지 탄도미사일이 크기가 크거든요. 아, 큰 거. 그러니까 기존에 KVLS-1은 이게 탑재가 안 되니 안 됐고. 네, 그래서 이제 크기를 좀 늘렸고 KVLS-1 같은 경우에도 해궁이 지금 이제 4개가 이렇게 하나의 셀에 쓱 들어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근데 좀 우리나라가 독특한 게 지금 요게 지금 뭐 정조대왕함 비롯해서 뭐 다산 정예공 네. 이제 적용이 됐잖아요. 네. 미국의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이지스 구축함들 가운데 사실은 유일해요. 이렇게 오. 독자적으로 수직 발사 체계를 만들어서 네. 집어넣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우리나라?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도 보면 그냥 마크 41을 쓰고 음. 다른 나라도 사실 비슷한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국산 무장 특히 이제 먼 거리를 때릴 수 있는 함대지 무장을 앞으로 많이 할 예정이다 보니까 네. 이제 독자적으로 개발을 우리는 오. 별도로 했죠. 그러니까 그 독자 개발을 한 것도 의미가 있는데 네. 여기에 민간 주도로 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국가에서 개발을 하더라도 네. 민간 업체에서 전투함을 만들거나 수출할 때 사용되는 거니까 서로 이제 목표 지향점이라든지 아니면 추진 방향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전에는 그냥 국가가 정하면 민간 업체는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갔다면 지금은 이제 서로 협력하면서 여기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숙성된 단계에 이를 때 이제 상업화가 가능할 것 같은 기미가 보이면 민간 업체에 넘겨주고 한 발 뒤로 빠졌거든요. 저는 이런 방식이 마음에 드는 게 실제 제작하고 수출하는 업체 쪽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점들을 맞출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그 마크 41 다른 나라는 그냥 쓰고 있는데 네. 우리는 이제 전술적인 유용성을 기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함정에 지상으로 발사할 미사일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요격 그 탄도탄을 요격할 그것도 필요하고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마크 41에는 그냥 들어갈 수 있는 미사일이 한정이 돼 있고 다 미제예요. 그 SM2 소동을 대한민국 해군이 진짜 치를 떨면서 겪어봤을 때는 아마 이때부터 국산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지 않았을까 얘기합니다. 참고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업체가 보잉, 두 번째가 레이시온입니다. 그게 뭐야? 아니 뭐 와서 때렸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맞았어요? 갑자기 싫어한데. 갑자기 아유, 돈을 뜯겼나? 아닙니다. 네, 돈 뜯기는 거 다름없는 게 SM2 시험 발사할 때 불발률이 워낙 많이 나왔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원래 높은 분들 이제 쏘는 거는 특 A급 갖다 놔 쏴요. 근데 그게 불발나고 AS 제대로 안 해주면 내 세금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삥 뜯었다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으로 따지면 제 돈 나간 거죠. 네, 그래서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 우리가 세종대왕함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지스 전투 체계로 다 돌아가는데 네. 제가 한번 이제 전에 한번 타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지스 전투 체계가 개방형 구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CIC 요즘 CCC라고 그러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 이제 세종대왕함 같은 경우에는 해성2 이 한국형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쏘잖아요. 콘솔이 안 보여. 전투 체계에 물리지 못하게 돼 있어가지고 약간 별도로 이렇게 빼놨었는데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우리 수직 발사관 한국형 수직 발사관 KVLS-1도 약간은 이제 이지스 전투 체계하고 약간 결합이 안 돼 있는 상황에 있었어요. 겉도 같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정조대왕함급 같은 경우에는 이지스 전투 체계도 이제 업그레이드 되면서 오픈 아키텍처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것 무장이나 이런 것도 물리는 게 가능해졌죠. 그러면서 이제 KVLS-2나 기존의 KVLS도 네. 적용이 가능한 이런 방식으로 많이 바뀌었죠.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셀이 이렇게 한 팩이잖아요. 네. 이게 하나가 고장 나면은 다 못 쓰는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별도로 셀들을 다 통제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 그런 일 나면 아예 무장 운용을 못하는 상황이 생겨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런 단독 방식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수직 발사관이 있기 전에 옛날 영화 보면 이렇게 미사일이 발사관에 칵 낀 다음에 한 발 두 발 이렇게 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발사관이 고장 나면 나머지 미사일 아무것도 못 쏩니다. 여기에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톰 클랜시가 쓴 붉은 폭풍이라는 그 소설을 보면은 딱 거기 미사일 물려서
그 나토 해군이 러시아 해군 항공대가 쏜 미사일에 쑥대밭이 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셀은 하나 고장나거나 파괴돼도 다른 걸 쓸 수 있는 반면 수직 발사관은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평 발사관, 이렇게 발사관에 발사하는 방식에서 일종의 좌판 깔아놓고 올라골라 약간 이런 메리트형.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더 많은 미사일을 더 다양한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KVLS-2가 장착이 되면서 함정의 전술이나 무전 구성도 완전히 달라질 것 같거든요. 우리 해군 전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같은 경우는 맡은 임무가 단순해요. 미국 해군의 주력인 항공모함을 보호하는 이지스라는 시스템 자체가 애초에 시작된 게 그 냉전에서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면 미군이 유럽으로 증원을 가야 되잖아요. 그때 그 미군을 괴롭힐 소련 해군 항공대, 그다음에 잠수함을 막기 위한, 이제 소련 해군은 자기네들이 안 될 걸 아니까 항공기랑 잠수함을 이용해서 한 방에 확 쏘고 가는 방식을 만들었거든요. 이걸 막기 위해서는 대량의 미사일이 한꺼번에 날아올 때 막아야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지스, 신의 방패인데 이거는 미국 사정이고 겁나 비싼 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몇 척 없어. 그러니까는 가난한 집은 이게 딱 들어오면은 여기도 쓰고 저기도 메우고 여기도 돌려막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그냥 단순히 대공 업무에만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 당장 주변국의 지상 목표물을 타격해야 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함대지 미사일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다른 함을 쏠 때 그다음 항공기 위협이 더 많아지면 함대공 미사일을 더 많이 집어넣어야 되고 상대방의 수상 목표물이 타격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함대함 미사일 더 넣어야 되고 이런 전략적 유연성, 전술적 유연성이 더 필요하거든요. 미국은 뭐 다른 걸 쓰면 되지만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셀에 국산 개발된 미사일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임무,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전술적 유용성이 좀 높아지고요. 그다음에 그 수출 문제도 예를 들어서 미국이 우리 미사일 안 팔아, 너네한테 팔지만 저 나라에 못 팔아, 이래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도 감안하게 되면 아무래도 국산화를 시키게 되면 여러모로 유리한 지점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한국형 수직발사관 첫 수출이 좀 기대되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말레이시아. 왜냐하면 말레이시아 연안 초계함에 지금 해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해군 쏘려면 우리 한국형 수직발사관 그렇죠. 써야 네.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방식으로 처음 이제 수출될 가능성이 높고 또 한 가지로는 KDDX가 핵심이에요. KDDX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마크 41을 안 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지스 구축하면 우리가 마크 41 쓰는 거는 SM2 그다음에 향후에 들여올 SM6, 3 때문에 사실 쓰는 거고. KDDX는 지금 이제 함대공,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도 국산화를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은 한국형 수직발사관에 이런 것들 넣을 수 있게끔 다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KDDX가 언제 제대로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라 그게 문제라.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이번에도 약간 좀 삐끗삐끗하던데. 아직도 좀 말들이 많아서. 너무 늦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다만 이제 뭐 정조대왕함, 뭐 다산정형함 또 그 다음에 3번함까지 쫙 갖게 되겠죠. 그렇게 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어마무시한 걸 또 개발했기 네. 때문에 그럼 주변국에서도 좀 경계하고 지켜보지 않을까요? 사실 주변에 정상적인 나라들이 없어요. 더 무서운 건 정상적이지 않은데 손에 든 흉기는 무시무시해. 그러니까 이런 거 별로 좋지 않아요. 무기는 만들어 놓으면은 쓸 데가 없잖아요. 전쟁 날 때밖에 쓸 수가 없는데 이게 전쟁이 났다는 의미는 그런 무기들을 들여왔다는 목표점이 사라졌다는 뜻이거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상대방이 우리한테 전쟁을 걸었다는 건 바보 같은 결정이지만 승산이 그나마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무기가 실제로 사용됐다는 건 우리한테는 대단히 큰 비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국도 지금 해군력을 계속 강화시키고 있어요. 지금 일본도 그 이지스 전투함을 대형으로 만들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2030년대쯤에 나올 것 같고 중국 해군 같은 경우는 정말 살짝 무서워요. 얼마 전에 미국도 아직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던 그 항공모함의 전자식 사출 장치 테스트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보여주기식이라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으니까 해내고 보여줬겠죠. 있다라는 점. 그런 문제들. 그리고 이제 2027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어느 정도 발맞춰서 해군력을 증강시켜야 되는 지점들이 있고 여기에 탑재될 미사일들 중에 하나가 지상 목표물을 타격하는 것들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전투의 전장이 바다에서 육지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지점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도 좀 골치가 아프겠죠. 여기에 어떤 미사일이 탑재되느냐가 중요하긴 한데 또 우리가 또 미사일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네, 다양한 미사일들이 2030년대 개발돼 배치되면 주변국들이 조금 더 쫄겠죠.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만들어낼수록
쫄? 네. 네. 쫄? 이러면서 네, 이제 그렇죠. 덤벼봐 이렇게 네. 하는 건데 그럼 마지막으로 수출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네. 짚어볼까요? 향후 수출 과정에서 유리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미사일의 민족이라고 했는데 네. 하나 더 추가하자면 우린 수출의 민족이죠. 네. 맞죠? 무기를 국산화시키게 되면 수출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 FA50이 아르헨티나에서 거의 오퍼가 더 들어온 상태에서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출 자석 때문이거든요. 영국제 사출 자석이 들어가는데 영국에서 팔지 마 이래버리는 바람에 무산됐던지 물론 그것만 그런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애써서 영업 다 하고 물건 잘 만들어서 납품하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야 그거 우리 거 쓰지 마 그렇지. 이래 버리면 골치 아파질 때가 있고 네. 또 하나 다 기껏 만들었는데 야 저기 있잖아 말이야 저기 그 껍데기만 쓰고 전투 체계는 저기 미국 거 갖다 쓰고 미사일은 저기 유럽제 갖다 쓰고 막 이러면 아유, 우리가 다 생각만 고생해놓고 빡칠 때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우리 미사일도 팔아야 되잖아요. 네, 미사일도 팔아야 되는데 우리 팩에 우리 미사일 낀가 넣어서 곱게 배송해 주시면 되고 이지스 구축함은 앞으로 많은 나라들이 탐을 낼 전투 체계예요. 해상과 육지를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전투 체계가 되는데 네. 이 전투 체계를 모두 미제가 차지할 수 있느냐 다른 문제죠. 뭐 예를 들어서 속된 말로 함은 알레이 버크급 사왔는데 우리 함대지도 필요한데 하고 우리 거 이렇게 사갈 수 있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까 김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말레이시아 해양 초계함은 아마 터키에서 건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덤핑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가로 이걸로 다른 걸 빼먹어야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수직 발사관인데 미사일이랑 이걸 우리나라 싹 가져온. 또 필리핀 해군 고맙긴 한데 네네. 저기 김 의원님이 사랑하신 CIWS를 터키제로 써버린 거는 사실 좀 밉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펀치 한 방씩 주고받은 거죠. 네. 자,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 수직 발사관을 개발하는 곳이 많이 없나요? 한 10손가락 안에 드는 정도죠, 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수출 관련돼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국산 유도 무기를 선택하면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배에서 쏠 수 있는 거 선택하면 네. 어찌 됐든 KVLS를 쓸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맞춰놨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참고로 그 세종대왕함하고 이제 정조대왕함 비교해 보면 세종대왕함이 거의 이제 이 수직 발사관 셀 수가 한 100개 정도 되는 네.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정조대왕함은 좀 줄었어요. 80몇 개로 좀 줄었다 그러더라고요. 88개. 네, 88개로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뭐냐? 큰 걸 넣거든. KVS 2를 넣기 때문에 그 배도 이제 공간에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큰 무장이 들어가다 보니까 셀 수가 좀 줄었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 한국형 수직 발사 체계 KVLS-2가 개발 완료됐다라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또 한번 해냈구나. 우리 기술로 우리 미사일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개발하고 수출할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점에서 또 한번 뿌듯해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더 강력하면서도 유연한 전략이 가능한 무기가 탄생을 했고요. 전략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선택지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네요. 여러분들께서도 응원과 축하의 댓글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밀리터리 팟캐스트 빌덕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